당장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바이탈이 무너집니다. 이지영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귀를 찢을 듯한 경고음과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이지혁은 천장에 달린 수술용 조명이 마치 거대한 눈동자처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멋대로 널뛰다 멈추기를 반복하는 끔찍한 감각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죽음이 발끝에서부터 차갑게 기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옆에 선 차철민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절대로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됩니다. 특히 은호한테는 끝까지. 산소 마스크 위로 내뱉는 이지혁의 숨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차철민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 이 상황에서도 그 말씀뿐이십니까? 가족분들을 부르셔야 합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저는 어떡합니까? 하지만 이지혁의 동공은 이미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영원히 사라지는 편이 낫다는 지독하리만치 오만한 결심이었습니다. 의사가 차철민을 밖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보호자분 나가세요. 지금 당장 에크모 시술 들어가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닫히는 수술실 문틈으로 차철민의 절망적인 얼굴이 사라지자 이지혁은 비로소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겨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차가운 진료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서울병원의 심장내과 진료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법정과도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모니터 속 비대해진 심장 사진을 가리키며 무미건조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입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풍선처럼 늘어나서 피를 뿜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지혁 대표님의 심구혈률은 18%입니다. 정상인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죠. 이지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8%라니 고작 그 정도의 힘으로 이 거대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밤새워 프로젝트를 검토했고 아침마다 러닝머신을 뛰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했을 뿐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지금 당장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란 말입니다. 약물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일한 살 길은 심장 이식뿐입니다. 이식이라는 단어가 이지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막 AP그룹을 인수하고 아버지 이상철과의 해묵은 갈등을 풀었으며 사랑하는 여자 지은호와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신은 잔인하게도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절벽 끝으로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지혁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물었습니다. 이식되기 얼마나 걸립니까? 운이 좋으면 며칠, 운이 나쁘면 몇 년입니다. 하지만 대표님 상태로는 몇 달을 버티기도 힘듭니다. 당장 입원해서 기계장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온 이지혁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얼굴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은호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통화 버튼을 누르는 대신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울부짖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일생일대의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과 지은호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특히 지은호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또 하나의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다정이 차려준 따뜻한 국을 한술 뜨며 덤덤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내일부터 장기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AP그룹 사업장들 전수조사가 필요해서요. 한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이상철이 신문을 접으며 안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철민이나 임원들 시키면 되지. 대표가 직접 가야 할 일이냐? 인수 초기예요. 제가 직접 가서 직원들 다독이는 게 맞습니다. 이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뱉었지만 식탁 아래 놓인 그의 손은 식탁볼을 쥐어뜯을 듯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안색이 너무 창백해. 요즘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걱정 마세요.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다 올게요. 어머니의 따뜻한 시선을 마주하기 힘들어 이지혁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가족들의 배웅 인사가 쏟아졌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살아서 보는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이지혁은 지은호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지은호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을 때 이지혁은 일부러 차가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왔어? 샘플하우스 거는 다른 팀장한테 넘겨. 당분간 내보고 라인에서 빠져 있어. 지은호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실수가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일이라서 그래. 그리고 나 오늘부터 지방 출장 가. 당분간 연락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적인 연락 자제해줘. 이지혁의 말투는 날카로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당황함과 서운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이지혁을 쳐다보았습니다. 선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요즘 계속 저 피하시는 거 알아요. 무슨 일 있는 거죠? 말해봐요. 지은호가 다가오려 하자 이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일은 무슨 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봐. 지은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이지혁은 그제야 참고 있던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치며 그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나를 미워해. 그래야 내가 없어져도 내가 덜 아플 테니까. 그렇게 이지혁은 스스로를 병원이라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차철민만이 유일한 면회객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이지혁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는 정도였지만 곧이어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호흡 곤란이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그는 휴대폰을 켜고 지은호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은호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는 답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도로는 욕망과 파멸을 싣고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스포츠카의 운전대를 잡은 고성희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가 드러났고 아들 박성재와 딸 박영나가 자신의 추악한 정체를 알게 되었으며 평생을 바쳐 올가매려 했던 남편 박진석 회장마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다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만든 자리인데 그깟 천한 것들이 감히 나를. 지은호, 그 계집애만 아니었어도 그년이 내 인생을 다 망쳤어. 고성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전방을 노려보았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도로의 차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웃는 듯한 지은호의 얼굴과 자신을
경멸하던 박성재의 눈빛만이 환영처럼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고 속도계의 바늘이 위험 수위를 넘어 180km를 가리켰습니다. 교차로의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고성희는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파멸만이 보였습니다. 죽어버릴 거야. 내가 못 가질 바엔 다 부숴버릴 거야. 다 같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그 순간 교차로 왼쪽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대형 덤프트럭이 길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고성희의 스포츠카는 덤프트럭의 측면을 들이받고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도로 위를 굴렀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비 오듯 쏟아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소리가 폭발음처럼 고막을 때렸습니다. 차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고성희의 시야가 붉은 피로 물들었다가 이내 영원한 암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욕망의 화신이었던 그녀가 기억하는 마지막 세상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고성희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뇌출혈이 너무 심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뇌 기능은 이미 정지했습니다. 뇌사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미워하고 증오했던 여자였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박성재가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는요? 가망이 없다는구나. 뇌사 판정이 내려졌어. 기계로 심장만 뛰게 하고 있을 뿐이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그때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힘드신 상황인 줄 알지만 고성의 환자분의 장기 기증 의사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대기 중인 위급한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박진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평생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의 행복을 빼앗았고 한우진의 건강을 담보로 거래를 하려 했으며 가족들의 신뢰를 기만했습니다. 성재야, 내 생각은 어떠냐?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사무쳤지만 그녀의 마지막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지으셨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에 덕이라도 쌓게 해드리는 게 그게 어머니를 위한 길 아닐까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하자. 박진석은 장기 기증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톱니바퀴는 기가 막힌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KONOS의 데이터베이스가 빠르게 검색을 시작했고 고성희의 심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수혜자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같은 병원 위층,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의 담당 의사는 전산망에 뜬 매칭 결과를 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혈액형, 조직 적합성, 크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없어. 이건 기적이야. 의사는 즉시 차철민에게 연락했습니다. 보호자님,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수술실 앞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차철민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이지혁을 죽이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님, 접니다. 차철민입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대표님이 지금 심장 이식 수술 들어갑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상철의 억눌린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김다정의 울음소리가 배경음처럼 섞여 들어왔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 복도는
뒤늦게 달려온 이 지역의 가족들과 지은호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호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배는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출장 갔다면서요. 왜 여기 누워 있어요? 지은호가 차철민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차철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이 죽어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은호 씨 힘들게 하기 싫다고,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다고. 그 말을 들은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어떻게 이래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상철도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감당했을 그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생명과 죽음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 수술실에서는 고성희의 심장이 적출되었고 차가운 보존액에 담겨 옆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집도인은 신속하고 정교하게 이 지역의 병든 심장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고성희의 심장을 안착시켰습니다. 혈관을 연결하고 클램프를 푸는 순간 쿵, 쿵, 쿵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힘차게 솟구쳤습니다. 평생 지은호를 괴롭혔던 여자의 심장이 이제는 지은호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가슴 속에서 그의 생명을 지탱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고도 잔혹하며 동시에 경이로운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눈을 뜨기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깊은 무의식의 바다에서 이 지역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서 갚아야 해.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지은호의 퉁퉁 부은 눈이었습니다. 선배.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지역은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 손가락을 까닥거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펑펑 울었습니다.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다시는 눈 안 뜨는 줄 알았잖아. 이 지역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이 지역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새 심장은 마치 원래 그의 것이었던 것처럼 강력하게 박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기증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보통은 알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그는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낯선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박성재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던 박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몸은 좀 어때? 심장이 너무 펄펄 뛰어서 탈이야. 근데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박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내 심장, 누구 건지 아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병원에서 안 알려주는데. 내가 알려줄게. 우리 어머니 거야.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이 지역은 쥐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고성애 씨 그분 거라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지셨어. 아버지가 기증 결정하셨고. 운명인지 악연인지 너랑 맞았대. 이 지역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옷감 너머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이 갑자기 낯설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를, 우리 가족을 그토록 괴롭히고
파괴하려 했던 그 여자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 여자의 심장으로 살고 있다고. 은호가 알면. 은호도 알아. 이미 내가 말했어. 이지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호가 이 사실을 알고도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니. 성재야, 나 이거 못 견디겠어. 이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날 것 같아. 은호를 볼 면목이 없어. 이지혁은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지은호는 창백해진 이지혁의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들었구나. 은호야, 나 어떡하냐. 미안해서 어떡해.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어. 이 더러운 심장 달고 어떻게 너를 봐. 이지혁은 지은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은호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이지혁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고성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곳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선배, 나 좀 봐봐. 내 눈 보고 얘기해. 지은호가 부드럽게 이지혁의 얼굴을 돌려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습니다. 그 심장, 이제 고성희 씨 거 아니야. 선배 거야. 이지혁 거야. 선배를 살리기 위해, 나랑 사랑하기 위해 뛰고 있는 선배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이 심장이 널 괴롭혔잖아. 널 버렸고, 널 이용했고,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던 그 독한 마음이 담긴 심장이잖아. 알아. 그래서 처음엔 나도 힘들었어. 솔직히 미치도록 싫었어. 왜 하필 그 사람일까? 왜 하필 선배 몸속에 그 여자가 들어와야 하나 원망도 했어. 밤새 울기도 했고.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 지은호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는 거. 그 사람은 살아서는 나한테 상처만 줬지만 죽어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줬잖아. 내 전부인 선배를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아니, 적어도 이 심장만큼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 고맙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 선배 살려줘서 고맙다고. 이지혁은 지은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이지혁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갚을게. 내 남은 생명 다 써서 너 행복하게 해줄게. 이지혁의 가슴속 심장이 쿵쿵거리며 두 사람의 포옹에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욕망에 찌든 악녀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뜨겁게 반응하는 순수하고 강력한 생명의 엔진이었습니다. 과거의 업보는 사랑으로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태어나는 날, 병원 앞 화단에는 팝콘처럼 터진 벚꽃이 만 개의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휠체어 없이 두 발로 당당하게 땅을 딛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지은호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뒤에는 가족들이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다가와 아들의 등판을 세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프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한테 비밀 같은 거 만들지 마. 또 그러면 그땐 내 손에 죽는다. 알았냐?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걱정 끼쳐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다정 여사는 며느리 같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은호가 고생이 많았지. 내가 지혁이 살렸다. 이제 둘이 행복할 일만 남았다. 어서 가서 쉬어. 이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봄내음이 달콤하고 싱그러웠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강한 박동. 쿵, 쿵, 쿵.
이것은 단순히 덤으로 얻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용서로 만들어진 기적 같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은호야, 내 선배. 가자. 우리 집으로. 이지혁이 내민 손을 지은호가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흩날리는 분홍빛 벚꽃잎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가슴에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조차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지혁의 심장은 이제, 그리고 영원히 오로지 사랑을 위해서만 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와 그를 끝까지 지켜낸 여자의 사랑, 그리고 악연을 생명으로 승화시킨 기막힌 운명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현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